저는 금이 9,000달러나 10,000달러까지 갈까봐, 그리고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귀금속 전문 투자자 릭 룰이라는 분의 인터뷰 영상을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로 남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이전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 금은 역대급 저평가예요. 금의 폭등장을 예상하는 이유라는 그 제목의 영상에 이제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릭 룰이라는 분이고요. 워낙 이 귀금속 시장에서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다음 인사이트도 되게 뛰어나시거든요. 지금이 최악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릭, 마침에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 금값 상승입니다. 마침 오렘 동면에서 벗어났습니다. 올해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당신과 저는 항상 이런 대화를 나누었고, 당신은 정부가 무모하게 돈을 쓰고 돈을 인쇄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망치게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현재 행동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왜 이것이 금값에 좋은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릭 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행동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돈을 무자비하게 발행하고 돈을 무자비하게 또 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이 금 가격에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가에게는 사실 좋지 않겠지만 금 가격에는 좋은 일이다. 여러분의 나라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의 나라라는 건 이제 캐나다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의 총리는 예산이 스스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그는 캐나다 천연가스에 대한 사업적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의 고객들이 이런 종류의 서사적 어리석음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금에는 좋습니다. 제 나라를 보면 저는 이것이 많은 시청자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3명의 유권자 중에서도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디도, 트럼프도, 해리스도요. 그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냥 복지 정책 같은 거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 살살 꼬시려는 정책 방향밖에 안 한다. 서로 싸우는 게, 야 내가 더 돈 많이 풀 거야, 야 내가 더 챙겨줄게, 나 찍어 라고만 하는 이러한 그 행태가 점점 미국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돈을 무자비하게 발행하고 그 무자비하게 돈을 특히 소비의 주체인 가게들, 일반 시민들한테 뿌린다라는 건, 이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화폐 가치가 신뢰를 잃고 그 다음에 경제의 튼튼함이 이제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도 좋지 않고 특히 그 국가의 화폐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무자비하게 발행하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발행한다면 그게 과연 돈인가? 그냥 위조지폐 마냥 결국 이 모든 게 종이 쪼가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으로 그동안 화폐에 대한 신뢰를 깨부수는 건 금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금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금 가격이 더 무섭게 올라갈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은 투자자들이 법정 통화 발행자에 대한 구매력 유지에 대해 우려할 때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치면 1년 뒤에도 그 1,000만 원이 지금과 비슷한 가치를 가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계속, 우리가 원화를 계속 믿고 사용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볼 때 바로 느껴지는 거지만, 자국 화폐를 두려워하잖아요. 이걸 들고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오늘 갖고 있으면 내일 얘 가치가 반토막이 나도 이상하지가 않거든. 그냥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면 빨리 이 화폐를 뭐로든 바꾸려고 해요. 미리 먹을 쌀, 생활에 필요한 그런 필수품들, 이런 거를 미리 소비하려고 하거나, 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뭐 쌀로 창고를 다 채워놓을 수 없으니까 금을 사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류 역사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봐왔고, 그래서 항상 반복됐던 패턴인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이 요새 많이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지금 릭 룰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998년에 다시 체계적으로 금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르고 정확히는 2년 일찍이었습니다. 릭 룰이 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시점이 1998년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투자를 했어요. 요때. 근데 금의 진정한 상승은 한 2000년 후반쯤, 2001년 초반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다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 일찍, 좀 이르게 금에 투자를 했었다. 그러나 금은 2000년 이후로 즉 2세기에는 24년 동안 연 8.5%씩 상승했습니다. 저에게 금은 제가 원했던 대로 정확히 상승했습니다. 금을 소유한 투기자, 하위 집단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금이 실적을 반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금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금을 양베리 같은 그런 금이 막 10배, 20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을 투자를 하지만 자기처럼 진정한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왜 금을 사냐면 70년대의 실적이나 2000년대에서 2010년대의 실적을 보면 과장된 움직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처럼 금 가격이 뭐 26배 오를 거라서 금을 사는 것도 아니고 2000년대처럼 금 가격이 뭐 7배 이렇게 상승할 거라서 사는 게 아니라 1000년의 역사를 가진 투자자의 맥락에서 금이 하고 있고 해온 일이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가 절하율이 증가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 가격이 뭐 과거 역사처럼 뭐 20배, 뭐 적게 오를 때는 뭐 6, 7배 이렇게 오를 거라서 금을 산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박살나서 금 가격이 10배, 20배 오르는 걸 넘어서 막 진짜 수백 배, 수천 배, 막 수조 배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화폐가 무너질 게 두려워서 금을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정확히 미국이 과거 역사 1000년의 역사 동안 반복됐던 패턴대로 화폐가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금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한국 사람은 원화가 무서우면 달러 사면 돼요. 근데 릭 룰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화폐는 달러란 말이죠. 근데 달러가 가치를 잃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로 가야 될까요? 달러를 버리고 뭐 유로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가장 가치가 높은 화폐라고 평가받는 달러의 위기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금밖에 없어서, 그래서 릭 룰은 달러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더 무차별적으로 하락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금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부채 수준에 대해 언급했고 저는 이 대화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현재 35조 달러로 잘 기록돼 있습니다. 와, 35조 달러? 진짜 미국의 부채가 많긴 많다, 그죠?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죠? 그 부채에 대한 이자는 연간 1조 달러입니다. 아니, 미국은 이자로만 연간 1조 달러를 쓴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왔잖아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방비로만 1000조 원을 쓰니까 천조국이라고 불린 건데,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1년에 뭔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발행한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미국이란 국가가 숨만 쉬고 있어도 1년에 1조 달러, 국방비만큼의 지출을 이자 때문에 해야 되는 지경에 올 정도로 부채가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부채는 GDP 대비 백분율로 약
현재 약 125%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가 뭐 35조 달러다. 물론 많은데, 부채가 많은 만큼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국이 부채가 많은 거냐면,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부채가 단순히 부채가 많은 걸 넘어서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부채가 더 많은 수준인 거다. 단순 액수로 더 많은 수준이 아니라 능력보다 얼마나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가인데, 아니 전쟁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거. 그 정도로 사실 개판이다, 진짜.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자가 얘기하는데요. 링 룰은 이렇게 합니다. 링 룰은 사실 이 문제 엄청 심각한 얘기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35조 달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5조 그 숫자는 아무리 추하더라도 35조 달러 좀 역겹긴 한데, 근데 더 문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문제는 자격, 의료보험, 의료급여, 사회보장, 국민연금, 정부연금에 대한 미지급 부채 순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35조 달러는 사실 말 그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인데, 사실은 이런 연금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미래에 부를 땡겨 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 미래에 지급해야 될 부채인 거죠. 얘가 문제다. 얘가 진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그 숫자는 100조 달러를 넘고, 그 숫자는 매년 4.5%에서 5% 사이로 복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1년의 이자를 국방비만큼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채, 이 부채가 100조라는 부채가 1년에 4에서 5% 사이로 증가를 하고 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우리는 그 의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를 갚는다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좀 지출을 하면서 부채도 좀 줄이고, 요렇게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결보다는 더 돈을 쓰려고 하고 있죠. 야, 내가 돈 더 뿌려줄 테니까 날 찍어 라고 하는 게 왜 자기가 역겹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지, 이제 이 모든 부분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까지 보니까 링 룰이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지급 부채인 총 부채와 대차 대조표상 부채를 합치면 그 숫자는 140조 달러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대차 대조표상 6조 달러를 뺀 것입니다. 이는 양적 완화를 위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무진장 찍었잖아요. 진짜 헬리콥터로 뿌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을 찍었던 결과가 이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채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더 늘리고 있지. 이 부채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기미는 단 0.00001%도 안 보인다. 만약에 그 기미가 보였다면, 앞으로 조금이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보였다면 링 룰은 아마도 굳이 금을 사놓고 있지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를 볼 때도 뭐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대통령들이 그런 취하는 스탠스나 공약이나 이런 모든 전체적인 자세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너무 불보듯 뻔하니까, 그러니까 링 룰은 얘기를 하는 거죠.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탈출구는 채무의 순 현재 가치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1970년대에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빚을 해결할 때,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죠. 지출을 줄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나는 진짜 지출만은 못 줄이겠어 하면은 일을 더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 둘 다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국가도 똑같아요. 빚을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던가 아니면 수입을 정말 미친 듯이 늘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만약에 그걸 잘 해왔다면, 그걸 잘 해왔고 그게 통했다면, 돈을 뿌려서 그게 하는 게 통한 거라면
이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 1번, 2번 중에 해야 돼요. 빚을 줄이려면. 근데 국가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냐면 부채의 가치를 낮추면 돼요. 부채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IMF에서 발표된 IMF 보고서인 정부 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뭐냐면 아주 유명한 방법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부채의 가치를 낮췄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짜장면집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짜장면집을 하고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을 1만 원에 팔아요. 근데 우리 짜장면을 제가 창업하기 위해서 1억의 빚을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짜장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의 1억은 짜장면 1만 그릇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빚이죠.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짜장면을 팔아서 이 돈을 갚아서 빚을 줄이겠지만 국가는 이 짜장면 가격을 1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물가를 일부러 좀 띄워서 짜장면 가격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1억의 가치는 100분의 1로 줄어요. 짜장면이 원래 만 그릇이나 있어야 갚을 수 있었던 돈이었던 그 부채의 수준이 고작 100그릇이면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부채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국가는 이 부채가 너무 많은 시기 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었어요. 1970년대에 뭐 미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만 보더라도 1940년대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예, 항상 똑같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부채를 줄이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행동을 보면 미국은 그 뭐 물가를 잡는다 라고 말은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 패턴은 금리 올리는 거 빼고 뭐가 있냐는 거죠. 실제 문제는 통화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재정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오히려 재정정책에선 돈을 훨씬 더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스탠스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1970년대처럼 10년 동안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85%나 줄이고 금을 35달러에서 850달러를 폭등시켰던 그런 방식을 쓰는 것 외에는 또 다른 탈출구가 없다. 아니면 뭐 디폴트를 하든가. 근데 사실 디폴트까지는 좀 극단적이고 그래서 보통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볼 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동의해요. 예, 동의하고 저는 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걸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왜냐면 1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역사가 찾아보기 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 경제가 진짜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던가 아니면 그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더라도 다음 대선 때 그런 공약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절대 안 뽑아요.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진짜 단 10,000원이라도 더 쥐어주려고 하는 대통령을 뽑지. 왜냐면 당장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돈을 쓰는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고 돈을 쓰는 대통령인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환경에서 금이 어디로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현재는 온스당 2,500 정도인데 뭐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안하면 여전히 비교적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2년, 5년 안에 금이 어디로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한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링룰이 얘기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뭐 목표 가격?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저는 금이 9,000달러나 10,000달러까지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금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제 우려가 어떻게 되든 잘못된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금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이 없지만 금이 밤에 잠을 잘 자고 차분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71살인 저에게 그게 대단한 장점이요 라고 말하면서 릭 룰이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금 가격이 와 2,500불 돌파했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양베리처럼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금 가격이 몇 배 올라갈 거야, 뭐 3,000불 뚫을 거야, 4,000불 뚫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금 투자한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달러의 가치가 지금도 무섭게 떨어지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섭게 떨어질지 나는 그게 가늠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금 가격이 2,000불, 3,000불이 아니라 9,000불, 10,000불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는 금을 살 수밖에 없었다. 금 가격이 9,000불, 10,000불이 된다는 건 미국 사람인 릭 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달러라는 화폐의 가치,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갖고 있는 이 1,000만 원이 1년 뒤에 진짜 커피 한 잔 사 먹을 정도의 가치로 폭락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원화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높다라고 평가받는 달러가 금 운영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릭 룰은 그렇기 때문에 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릭 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본질과도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릭 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의 큰 맥락에서 이제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됐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용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금 가격이 뭐 20-30배 정도 상승했던 거는 정말 웃을 만큼 정말 금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데, 그게 금의 가치가 폭등한다라기보다는 금의 가치도 무섭게 많이 오르지만 그것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금을 사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과,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릭 룰이 얘기하는 것과 저는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사실 릭 룰이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근거 있는 이야기만 하고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말 뭐 하나 티끌이라도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걸 못 찾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공감이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금을 투자하시면서 릭 룰의 이야기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양베리처럼 이렇게 얄팍한 그런 기대와 그런 걸로 금을 투자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칼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금 들고 베리님께 실버바로 바꾸러 가야 하나 고민이네요. 그 상황이 되면 저는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짰어요. 물론 제 방법이 맞다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다. 저는 금을 산 이유가 딱 이거 하나예요. 저는 무조건 은을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금보다. 예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진짜 100%가 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5대5, 한 4대6? 이 정도로 금이 조금 더 많아요. 그 이유는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은값은 거의 최소한 50% 정도 폭락을 합니다. 근데 금값은, 국내 금값은 거의 2배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면 2배 높아진 금값을 팔아서, 뭐 물론 국내 은 시세가 50% 하락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하락한 은 가격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금을 사 모았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뭐 경제위기가 안 오면 뭐 다행인 거고, 근데 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데, 자, 그럼 이거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만약 경제위기가 오는 시나리오다. 그러면 이제 은 가격이 50%가 폭락을 할 거예요. 물론 실물이고 우리나라 은 가격은 이 정도로 폭락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40만 원이면 이때 뭐 한 80만 원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뭐 국내 시세로 따지면 뭐 80만 원, 뭐 80만 원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골드바를 팔아요. 골드바를 싹 다 갖다 팔아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고, 이 현금으로 스텝 1은 실버바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 실버바는 애초에 실물 자체가 경제 위기에서 좀 강해요. 그 하방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물 투자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경제 위기나 그런
특정 상황, 진짜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서 가격 방어를 잘 해주거든요. 금도 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 보유한 사람 입장에선 장점이 돼.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때 실버바 사봤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싸게 못 사요. 예, 물론 싸게 사지만 생각보다 아니에요. 진짜 국제 시세가 박살난 것보다는 아니다. 자, 그러면 양베리의 시나리오 스텝 1은 뭐냐? 양베리는 은 ETF를 살 거예요. 제가 ETF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도 이때는 은 ETF를 사야 돼.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 떨어져서 은값이 떨어졌다면.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얹어요. 그러니까 ETF를 사면 좋은 점은 ETF 같은 경우는 물론 괴리율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괴리율이 발생한다라는 건 이제 은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ETF의 가격 자체가. 아무튼 ETF를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때 은이 하락한 것만큼 50% 폭락했으면은 뭐 거의 국내 시세로 따져야겠죠. 국내 시세로 40% 폭락했으면은 거의 40%에 살 수 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세를 추종하니까. 그럼 이때 은 ETF를 사되 여기에 양베리를 하나를 더 얹어요. 뭘 얹냐면 그냥 은 ETF를 사는 게 아니라 H라고 붙은 은 ETF를 살 거예요. 여기서 문제. 양베리는 이 뒤에 H라고 붙은 ETF를 사는 이유는 뭘까? 맞추시는 분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어우, 역시 진짜 이게 진짜 투스텝의 구독자님들의 진짜 수준이 높다라는 걸 느껴지는데, 에리엘키님 정답이고요. 숨쉬는 아이님 환율 보정 정답이고요. 다 같은 말이죠. 또또님 핫해서 핫해서 H, 이게 정답인가? 지금 쯔영님, 에리엘키님 하트, 이 H라고 붙은 게 있어요. 그 ETF 중에는 ETF나 ETN, 여기에는 이제 H라고 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환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양베리는 뒤에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ETF를 사려고 하냐? 자, 위기가 오면 은값은 폭락한다고 했어요. 근데 환율은 치솟죠. 환율이 치솟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은을 사는 이유는 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은 가격이 다시 반등을 시작할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보셨죠? 그냥 한 방에 치솟는 거. 예, 엄청나게 무서워요. 12불부터 30불까지 진짜 무섭게 치솟잖아요.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딱 여기 12불을 찍자마자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게 보이시죠? 내가 언제 여기서 잡을 수 있을지, 여기서 잡을 수 있을지 그건 몰라요. 저라고 진짜 무슨 이 최저점에서 잡는다? 솔직히 저도 그 정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요 그냥 언저리에서만 잡아도 이 뒤에 올라오는 이 엄청난 파동이 있을 거예요. 은의 상승. 자, 은의 상승이 은을 기대하고 우리가 싸졌을 때 은을 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 때 환율이 고점을 찍고 위기가 끝나면 환율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환율 차트 하나 보시죠. 자,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때 내가 여기서 은 샀어요. 예, 은 완전 저렴할 때 샀어. 그러면 다시 1,600원이었던 환율은 다시 1,000원까지 떨어진다. IMF 때 똑같이 2,000원까지 갔던 환율은 다시 1,000원대까지 떨어진다. 예, 위기가 끝나면 환율은 다시 떨어지잖아요. 자, 근데 내가 만약 환해지가 된 은 ETF를 산 게 아니면 은 가격은 오르더라도 환율의 영향으로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지면서 은 가격이 원래 이만큼 올라야 될걸? 그 환율의 영향으로 이만큼밖에 안 오르게 되겠죠. 예, 위기 때 내가 은을 산다면 반드시 환해지된 자산으로 ETF를 사야 온전히 제대로 된 은값의 상승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스텝 1은 그 위기의 거의 최고 절정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가 절정일지 아닐지 몰라요. 뭐 아마 어깨쯤이겠죠. 뭐 가슴이 됐든 어깨가 됐든 그쯤일 텐데, 그때 제가 금을 팔아서, 훨씬 더 비싸진 금을 팔아서 은을 살 때는 스텝 1은 은 ETF인데 환해지가 된 ETF를 살 거다라는 게 스텝 1이에요. 그런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이제 은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요.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격까지 올라오면 이제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쭉 줄어들면서
그냥 국제 시세나 그냥 실물 은가격이나 거의 또이또이 되는 지점이 와요. 그럼 이때 얘를 팔고 그 돈으로 실버바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2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는 뭐냐? 지점이 끝나고 나면 은가격의 변동이 이렇게 크게 치솟을 때는 은의 프리미엄이 막 요동을 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실버 코인의 프리미엄이 막 치솟아요. 근데 나중에 사실 이 스텝 3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저는 코로나 이후 때도 스텝 3를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 실버 코인이 이 실버 코인의 프리미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가 붙어 있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프리미엄이 역 프리미엄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위기 이후에 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2015년 막 이때처럼 진짜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시기는 앞으로 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실버 코인에 대한 프리미엄이 역 프리미엄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저는 아마 제 살아생전에는 못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적어도 이번 사이클에서 못 보긴 한데 만에 하나라도 이 실버 코인의 프리미엄이 역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그러면 실버바를 전부 실버 코인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실버바를 사면서 안전하게 실물로 건너왔고 실버 코인으로 바꾸면서 역 프리미엄 때문에 안전 마진을 한 번 더 얻어요. 1, 2, 3인데 1, 2는 무조건 할 거고 이 세 번째는 기회가 오면 할 거다. 근데 올지 안 올지 솔직히 안 올 것 같다. 요게 이제 저의 시나리오인데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아니고 양베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비슷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그냥 골드바 팔아서 실버바 살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요런 부분 그냥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그때는 실버바를 사면은 괜히 웃돈을 줘야 되고 2, 3개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까지 안을 바에는 훨씬 더 저렴한 은 ETF 환해지까지 된 거 사면 그리고 두 번째로 웃돈 줘야 된다는 게 실물의 첫 번째 그거고 문제고 두 번째는 2,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환해지가 안 되잖아요. 실물은 환해지가 안 된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시 은 가격이 제 가치를 찾아가고 이제 그 이상으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은의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 때문에 상승분이 실제 국제 시세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 되게 미비한 상승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환해지된 ETF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떠다 얘기가 또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론은 아주 단기적인 이슈지 저는 무조건 실물 은으로 다시 다 넘어갈 거예요. 팬데믹 때 은만 풍기였나요? 금도 마찬가지였나요? 은만요, 은. 금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금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금은 애초에 팬데믹 때 가격 방어가 잘 되니까